네간 한쪽만 주면 돼. 어차피 넌 내 딸이잖아.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나타나 엄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엄마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무너뜨린 통쾌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정화, 올해 52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엄마 약을 챙기고 아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엄마는 83, 아빠는 85. 평생을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오빠는 19살이나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오빠는 이미 성인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도 오빠가 벌었어요. 10년 전 오빠가 갑자기 해외로 떠났습니다. 싱가포르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엔 1년만 있다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됐죠. 멀리 있지만 오빠는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저는 공장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이 그렇게 좋은지 10년째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반찬 가게가 잘 돼서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늘 제 손을 잡으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우리 정화가 다 컸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딸 착하지.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 그걸로 충분했어요. 2023년 가을. 반찬 가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명품 핸드백 고급 코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 여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정화 씨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엄마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신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야. 나 널 낳은 엄마.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 여자는 이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73년 저를 낳았다고.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이선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낳았을 때 21살이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영수 오빠 부모님께 저를 맡겼다고 했어요. 영수 오빠는 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이선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아빠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부모라고 믿었던 분들은 친조부모였고 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은 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희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줄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선희 씨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거 엄마가 사온 거야. 너무 비싼 선물에 저는 사양했지만 이선희 씨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돈 많아. 3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어쩔 수 없었겠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재벌가 사모님이었습니다. 30년 전 재혼해서 건설회사 회장과 결혼했다고 해요. 강남 펜트하우스, 외제차 해외여행.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이선희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뭐든지 말해.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했던 제게 갑자기 부잣집 엄마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이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줄래? 저는 의아했어요. 병원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선희 씨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사 좀 받아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 교수님이 직접 상담했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말기강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강경화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선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화야, 엄마 살려줄래? 저는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면 절반만 기증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선희 씨는 간이식을 받으려고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 고급 선물들, 다정한 말들. 모두 이것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화야, 엄마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저는 당황스러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이선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할 시간? 엄마가 죽어가는데.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식을 해줘야 하나?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널 버렸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간달라고? 말이 되니? 아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네 몸은 네 거야.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이선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식은 할 수 없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이선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선희 씨가 폭발했습니다. 야, 김정화. 네가 지금 날 죽이자는 거야? 내가 낳은 년이 엄마를 죽이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가게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섰습니다. 이선희 씨가 경호원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선희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정화, 마지막으로 묻는다. 간이식 해줄 거야, 말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선희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네. 경호원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엎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쏟아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반찬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야.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다시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선희 씨는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올 거야. 너네 부모한테도 갈 거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선희 씨는 비웃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해봐.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변호사 수십 명이야.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하셨다고. 간호사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환자분 옷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고 우리 가족 사진 위에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생각 잘해, 시간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어떡하지? 오빠가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화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해결할게. 저는 불안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오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벌가? 웃기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오빠가 다시 말했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이룬 것. 이제 보여줄 거야. 오빠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IT 회사 대표야. 저는 놀라되물었어요. 뭐? 오빠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작은 스타트업 시작했어. 작년에 코스닥 상장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 시가총액 500억이야. 재벌가 사모님? 그깟 거 겁날 거 없어. 다음 날 이선희 씨가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이선희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 오랜만이네. 너도 날 말리려고? 웃기지 마, 넌 공돌이잖아. 오빠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공돌이 맞아. 근데 상장 기업 대표인 공돌이야. 오빠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 남편 회사 비리 증거 자료야. 이선희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회사, 건설 현장 안전규정 위반, 뇌물수수 탈세, 내 회사 법무팀이 2주 동안 조사한 거야. 이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국세청이랑 검찰에 넘기면 당신 남편 구속이야. 오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거고. 이선희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해보자. 오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생각?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협박, 편지 보낼 때 생각했어야지. 이선희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빠가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첫째, 정화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둘째, 우리 부모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셋째, 이 서류 보관할 테니까 평생 조용히 살아.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오빠가 다시 말했어요. 안 지키면 바로 검찰 넘긴다. 이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화 엄마 아니야.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야. 이선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뉴스에 대형 건설사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건설 회장 뇌물수수 및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선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빠가 제보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내부 고발자가 먼저 신고했던 거죠. 하지만 오빠가 모았던 자료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이혼당했다고. 펜트하우스도 압류됐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답니다. 간이식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낼 수 없었대요. 저는 이상하게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한 지인을 통해 이선희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았다고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답니다. 혼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30년 전 저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녀가 버림받은 겁니다. 인과응보였던 것이죠. 오빠의 회사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어요. 올해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죠. 오빠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강남 새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은 행복해하셨습니다. 평생 단칸방에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빠는 저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오빠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정아야, 반찬 가게 그만해. 놀라는 저를 보고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 차려줄게. 넌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오빠는 토닥여 주었습니다. 1년 후 정환의 반찬 프랜차이즈가 전국 5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반찬을 만들지 않아요. 본사 대표로 관리만 합니다. 직원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어요. 사장님. 아직도 익숙하지 않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오빠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오빠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오빠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소개해줘야지.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저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오빠 덕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버텨온 덕분입니다. 가끔 이선희 씨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저를 낳았지만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를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반면 저를 키운 분들은 진짜 부모님이셨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친아버지지만 평생 오빠로 살아주셨죠.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행복합니다. 작년 설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떡국을 먹었어요. 엄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수가 이렇게 잘 됐네.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화도 사장 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정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선희 씨는 저를 낳았지만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악은 결국 무너지고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